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환율 1,400원이 마지노선처럼 넘었다가 다시 밀리는 등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1,400원이 넘었던 상황은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몇 번 없었던 심각한 상황이죠.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2024년 4월 환율 1,400원 돌파는 국가 경제 위기 현실화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만큼 환율 상승은 대한민국 경제의 물가 상승이라는 악영향과 함께 환차손을 입게 되는 외국 투자자들은 자금을 유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제 왜 환율이 급등 그리고 급락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관세 발표로 인해 환율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었죠.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외로 낮게 나오면서 다시 미국의 금리 인하설이 힘을 받고 환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화의 부정적인 이슈로 환율이 상승을 했고 달러의 하락에 대한 이슈로 환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시 달러 상승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요. 바로 외환 보유액과 함께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함인데요. 우리나라가 보유한 외환 보유액은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도에 약 4천억 달러 내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급등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인 4천억 달러 정도를 보유하고 있죠. 그런데 미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보면은 코로나 이전에 4천 정도였다가 2022년 9천까지 상승을 합니다. 달러를 천문학적으로 풀었고 최근에 6,800선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미 연준에서 2020년 이후에 풀어낸 달러를 절반도 회수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풀려있는 달러를 보유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전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의 공급은 증가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달러를 보유하지 못했고요. 최근 달러의 중요성이 올라가면서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액이 증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율도 함께 상승을 하고 있죠. 만약에 미국이 계속 고금리 정책을 펼치고 달러에 대한 공급을 더 줄여버리게 된다면요. 외환 보유액은 더 감소하게 되고 환율은 더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원달러 환율은 달러와 원화의 비교인데 달러의 공급은 감소를 했지만 한국은행 대차 대조표는 증가를 하고 있죠. 원화 공급은 증가를 하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환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 정세와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돈을 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며칠 전에 브라질의 헤와라와 인도의 루피화를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터키 리라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율이라는 게 주로 이렇게 됩니다. 처음 외환 보유고도 여유가 있고 금리 등을 통해서 조절이 가능할 때는 환율이 천천히 상승하지만 어느 순간 달러가 부족해지고 외국 투자자들이 환차손으로 인해서 자금을 빼게 되면 환율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터키 리라화는 단 4년 만에 300%포인트 상승을 하게 되죠. 특히 이 당시에 터키 중앙은행장이 물가 상승을 이유로 금리 인하를 거부하자 에르도안이 직접 중앙은행장을 교체하는 등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터키의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었죠. 우리나라도 부동산 버블을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있고 가계부채, 기업부채 등을 살리기 위해서 버블을 계속 키워가게 되면 물가 급등은 당연한 거고 환율도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환율이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 때문입니다. 1분기 때 관세 이벤트로 인해서 0.5% 하락을 했지만 매분기 2에서 최대 4.4%까지 성장하고 있으며 올해 2분기에도 3%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죠.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경제 지표를 보면은 미국의 경제가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이너스 성장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2분기에 0.6% 성장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아시겠죠? 자, 미국 경제 성장률은 3%대 성장으로 고금리를 유지할 체력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금리 인하를 간절히 원하고 있죠.
그럼 어제 환율이 하락한 이유를 살펴보면 미국의 비농업인 고용지표가 예측치인 10만 6천 명보다 아래인 7만 3천 명이 발표되었고 이 숫자는 7월 발표했던 14만 7천 명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 고용과 물가를 관리하는 것으로 고용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미국 지속 실업 수당을 보면 5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하더니 계속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을 염두에 둔 기업들이 고용을 꺼리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미국 신규 실업수당을 보면 5월, 6월 증가를 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럼 미국 기업들이 해고 숫자를 줄여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5월, 6월에 관세로 인한 우려감에 해고를 증가시켰으나 시간이 지나서 보니 견딜만 하다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요? 앞서 봤던 경제 성장률도 2분기에 다시 3% 성장을 했잖아요. 저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에게 무조건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벤트로 환율이 하락할 수 있겠지만은 대한민국의 경제 체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환율은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이야기를 제가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는데 지금의 경제 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는 게 이번 관세 협상이라고 생각되고요. 15%의 관세는 상당히 잘한 관세 협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과의 상대적 관세이기 때문인데 어제 욕을 엄청 먹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다가 저는 조회수가 아니라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알려주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제 영상이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을 공부해 보시고 내용에서 나오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비용으로 응용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제가 왜 관세 협상 잘했다고 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2022년 말에도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대구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고 바닥을 찍을 겁니다 라는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그때도 욕 많이 먹었지만은 시간 지나서 그때가 바닥이었죠. 조회수를 위해서는 남들이 말하는 걸 함께 말해야지 알고리즘 선택을 받고 조회수가 떡상한다고 하죠. 근데 저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전달하고 그걸 통해서 투자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실제 강의 가면은 제 계정 오픈해서 보여드리고 멤버십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을 응용해서 생각해 보신다면은 어제 관세 협상은 잘한 협상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더 이상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